지금 정말 억울하게 밀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날이 시원해졌기 때문에 배당주도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되고 9%대, 8%대, 10%대 있더라고요. 제 방송을 항상 보시는 건 아시겠지만 항상 미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때 약간 반짝했다가 최근 하락장에 뭐 다 두드러 맞다 보니까 다시 쏙 들어갔는데 다시금 좀 이슈가 나오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주식들이 태조 이방원, 그죠? 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금 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방산, 원전, 또 원전 관련돼서도 이슈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식들 지금 상황에서도 좀 매력이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참 우리나라 분들이 이 네이밍 실력이 대단하시죠. 대단해요. 태조 이방원 처음 나올 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저도 갑자기 경제면에 있기를 이게 뭐지? 저도 막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태양광 쪽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워낙 중국이 잡아먹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태양광 쪽은 사실 우리나라 예전에 한 10년도 더 전이구나. 이제 성용강전 투자 같은 기업들,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우리나라 상장돼 있었는데 코드 번호 구로 시작하는 애들 맞아요. 다 상폐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나 태양광 모르겠다. 차라리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쪽 투자하는 게 낫다 라고 보고 있어서 태양광은 진짜 모르겠고, 조선은 어쨌든 시크릿컬 라인에 있긴 있는데 얘들도 무겁긴 무거울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제 LNG선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 시기가 왔잖아요. 근데 LNG 선박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친환경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 엮여 있는 기업들을 좀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사실 조선하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선 기업들이 뭐 어디 수주를 따왔다 이런 건 되게 많은데 남는 게 많아야죠. 원래 사업은 매출이 많은 것보다 순이익이 얼마가 남는지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또 얼마나 혜택을 받으시는지도 중요한데 그게 조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은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분위기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장은 저는 그냥 오히려 이런 조선 대표주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데 LNG 관련 선박 쪽 그쪽에 투자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차 전지는 가야죠. 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면 될 것 같고, 방산 사실 저는 이 방산이 여기에 들어간 거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성비 높은 K방산, 가성비 높은, 최근에 유럽 쪽으로 많이 이제 우리나라가 팔고 있는데 사실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방산 쪽은 아무래도 저는 지금 딱 봤을 때 물론 기술력이 뛰어나고 다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방산이라는 게 갑자기 빡 뜬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나오면서 떴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테마성. 조금 테마성. 물론 이제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테마성이라는 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정말 이제 어떤 품질로 승부 보고 이제 더 이제 매출이 많이 만들어나는 그런 걸 봤을 때 방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도 이제 테마가 끼거나 특히 정치 테마,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 테마로 꼬여버리면 사실 되게 좀 싫어요. 인맥 관련주로 엮이고 막. 그쵸. 그러면 괜히 이상한 수급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방산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작년 올해 초 이렇게 회사만 보고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올라버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방산주들은 만약 대응을 하시려고 하면은 중장기 사이트로 아예 길게 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눌림목 이용해서 짧게 보시거나 전략이 좀 맞을 거라 보고 있고, 원전, 저는 이거는 조금 중요하게 봐요. 이게 원전 관련 얘기했을 때 이거는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것도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원전이 위험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원전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분들이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주어지고 하면은 사실 절대로 이제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의견이 뭐냐면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높은 거죠. 확실히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기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긴 있지만 위험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조금 고민이 되긴 하지만,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다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예전에 사실 많이 망했었던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세팅되려면 좀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원전 관련주들은 그래도 한 켠에 비중을 한 5% 정도씩 실어서 한 종목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태양광은 약간 중국의 그런 파워 때문에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준은 잘 받고 괜찮지만은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흑자 전환한 조선주는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에 특히나 이제 순이익단에서 흑자가 잘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2차 전지는 뭐 두말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방사는 약간 좀 러시아 그런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약간 테마성이 좀 가미돼 있다. 마지막으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꼭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반적인 그런 2차 전지 말고 약간 이 자원, 특히나 IRA 법안에 따라서 뭐 광물 그 출처가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튬 가격과 관련된 그런 2차 전지 주식들, 그 다음에 이 소재를 또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 이런 주식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좀 주목하고 계신 주식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그냥 성일하이텍 처음에 상장할 때부터 저 그냥 얘 원픽이었어요, 무조건. 근데 사실 되게 흐름이 좀 괜찮긴 괜찮았는데 타이밍을 어떻게 어떤 시점에 잡는 게 중요하겠지만 일단 종목은 성일하이텍이 제일 나은 것 같고요. 폐배터리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리튬까지 또 연결되어 있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동안은 뭐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들은 되게 생산을 많이 했는데 이미 들어갔었던 기업들의 배터리 교체 시기가 슬슬 다가오거든요. 지금 몇 년 사이 다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한번 싹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여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배터리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테슬라도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제 내부에 그런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관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성일하이텍 이게 원픽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최근에 약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많이 빠진 주식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정말 그 장기 차트를 보면은 이게 반등이 나왔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싼 주식들이 많은데 특히나 대표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신 주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요즘에는 농담으로 그냥 시가총 1위부터 20위까지 그냥 다 사라, 5%씩.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날이 시원해졌기 때문에 배당주도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도 한번 여러분들 좀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브로커리지가 굉장히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증권사가 굉장히 많은 배당을 줬죠. 맞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브로커리지 수익이 거의 뭐 바닥일 겁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주보다 올해 보니까 은행주들이 많이 주더라고요. 네, 은행주들이 좀 배당을 많이 주더라고요. 뭐 10몇 %씩 넘어간 기업도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뭐 9%대, 8%대, 10%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은 또 이제 그 수익자 마진이 확대되면서 돈 잘 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아무래도 은행주는 배당도 매력도 있긴 있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관련주들도 하나씩 넣어두시는 것도 한 개, 2개 정도씩 넣어두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근데 배당 이후에 뭐 배당락 같은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뭐 락 이상의 흐름을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많이 다 밀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봐도 배당락이 발생을 해도 만약에 배당 수익률이 10% 주는데 10%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 안 그래요.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배당락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거 해서 이제 은행주들 좀 담으셔도 좀 좋을 것 같다 싶고, 저는 뭐 제 방송을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믿는 종목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인버스 쪽 안 보고 양쪽 시장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계속 밀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오히려 좀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 쪽이 좀 괜찮다 보고 있는데, 문제 레버리지는 배당이 안 나오죠. 그렇죠. 네, ETF이기 때문에 배당이 안 나와서 연말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것보다 조금 덜 강조를 하고 오히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삼성전자 그대로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주, 전 사실 시크릿컬도 참 어렵긴 해요. 이게 무겁고 어렵긴 한데 시크릿컬도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조선주, 아까 LNG 선박선 그런 것도 좀 담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레버리지 2개 정도 괜찮고, 뭐 그 정도 포트 하시고 현금은 항상 10%에서 20% 정도 남기시는 전략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제 주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역시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특별 배당이라든지 배당 좀 확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르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 근데 오히려 좀 제가 삼성전자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금요일 날 잠정실 나오잖아요. 네, 그 전에 너무 기사가 많이 나와서 이번 3분기 좀 안 좋긴 안 좋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뭐
한번 워낙 지금까지 잘 찍어 왔던 거고 뭐 이번에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YOY 대비해서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숫자만 좀 보고 가자는 말씀 좀 다시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삼성은 좀 이제 다 됐죠. 뭔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인 어떤 이슈도 많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현금 가지고 이제 M&A를 좀 세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계속 이제 기저에서 티 안 나게 쌓여가는 이런 부분들 뭐 밑 빠진 덕에 물 붓기 하는 느낌 아니면 뭐 계란으로 바위치는 느낌의 어떤 자잘한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정말 어느 순간 딱 폭발적으로 주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간 전반적으로 투자할 만한 네. 괜찮은 기업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가정입니다. 1억 네. 있다면은 네. 과연 이제 어떤 주식으로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네. 약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항상 제가 방송을 할 때 전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냐면 직장인이시고 우리나라 평균 투자 자금이 보통 보니까 한 3천에서 한 5천 그 정도가 되게 많더라고요. 한 6, 7천까지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균 보니까 한 5천 왔다 갔다 정도 하시더라고요. 3천에서 5천 사이.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고 직업이 있으시고 본업이 있으시고 투자 자금은 한 3천에서 5천이시고 그럼 당연히 회사에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주 계좌를 못 보시겠죠. 물론 많이 보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본업이 그렇죠, 있으신 네. 분들을 위해서 항상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가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1억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10%는 현금. 현금은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네. 나중에 시장 괜찮아지면 또 우리가 단타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 10% 정도는 좀 10에서 한 20% 정도 현금 남기시고 삼성전자는 일단 10에서 한 2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 두 가지 10%씩 그 증권주 그리고 LNG 선박 관련주 하나 넣으시고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괜찮다 보고 있는데 네이버를 당장 넣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이버는 좀 나중에 추후에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2차전지 관련주를 하나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중형 기업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 네 소부장 쪽 그쪽 기업들도 지금 정말 억울하게 밀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실적 되게 잘 나오는데 네. 그냥 뭐 52주 신저가 계속 찍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급이 망가져서 그런 것 같아요. 수급이 망가졌기 때문에 마진콜 엄청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러네요. 네. 마진콜 때문에 억울하게 밀린 기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짜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네. 그런 싸게 널려있는 괜찮은 주식들을 잘만 네. 또 이렇게 담는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또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이 없다는 거죠. 다 물려있고. 그건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고민하는 게, 저는 그냥 확실히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손절 치고 새거 들어가든지, 아니면 버티든지. 근데 저는 사실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피로도가 사실 크잖아요. 손절을 하고 나서 만약 50%를 손절하면은 네. 100% 수익을 내야 본전인데 그게 근데 말은 쉬운데 진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안 돼요. 네. 그게 진짜 피말라요. 저도 사실 제 단타 성향이 되게 강해가지고 네. 진짜 막 제가 처음에 주식할 때는 HTS 이런 게 어딨어요. 막 모눈종이 찍어가면서 할 때가 굉장히 앉아가지고 조상님 모눈종이 찍어가면서 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참 그런 시기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단타에 꽂혀가지고 저도 해봤는데 결국 돌고 돌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는 투자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본업도 하면서.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 맞긴 맞아요. 근데 막 우리가 아드레날린이 분비됐을 때 제가 주식하지 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말 큰 금액을 손절했을 때 아니면 정말 큰 금액을 수익을 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진짜 큰 금액을 수익을 냈을 때는 최소한 한 일주일은 주식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왜냐면은 한 번 잘 되면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확실히 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두 번째, 정말 안 됐을 때, 마이너스 50% 손절했을 때, 특히나 주식을 내가 주식하는 거를 우리 와이프나 가족들이 다 아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근데 꽤나 많은 분들이 남편분 몰래, 그리고 이제 사모님 몰래 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이제 그럴 때는 50% 손절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주식하다가 안 되면 파생으로 넘어가고. 더 큰 레버리지를. 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완전히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만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마이너스 50%다. 근데 얘는 실적도 잘 나오고 성장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근데 계속 수급 때문에 밀리는 것 같아. 그건 지금 모든 기업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은 버티시는 게 맞다 보고 있고 근데 만일 실적 답도 안 나오고 무조건 테마성에다가
부채 비율 높고 뭐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조금 반등 시에 조금씩 빼가지고 종목 교체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어떤 상태에 있냐 따라가지고 확실히 판단 좀 달리 하셔야 되는 시점이 맞긴 맞는데, 전반적으로는 저는 일단 조금 지금은 좀 뒷짐지고 뒤에서 살짝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시장에서 정치적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맞다 보고 있고, 뭐 경제학자분들도 이해를 못 하시죠. 얼마 전에 제레미 시겔 교수님 화나서 가지고 저 이해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항상 이제 결국은 저도 지금 되게 후회를 많이 하는 게, 예전에 주식 처음에 저는 이제 제일 친구들한테 주식 투자가 제일 건방지는 경력대가 한 5년 정도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저도 이제 마이너스 한 30% 40% 가면 막 손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손절했던 종목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은 난 차라리 딴 일 하면서 좀 회복이 됐었는데,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빨리 수익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맞춰서 하셔야겠지만, 저는 어쨌든 직장을 다니시면서 좀 길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설사 좀 약간 좀 아니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막 빠질 때까지 파는 게 아니라 그 반등할 때, 맞아요. 그때 이제 좀 바운스가 나오긴 나오니까 그때 이제 팔아가지고 괜찮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 네, 최근에 보면은 조금 우리가 잡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한 20%씩 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지인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마이너스 50%인데 마이너스 20%대까지만 들어오면 내가 팔 거야 라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그럴 때는 기업을 봤을 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반등 나왔을 때 조금씩 비중을 줄인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적이 좋고 한 기업을 지금 버린다는 거는 전 반대입니다. 사실 손도 잘 안 나가기도 하고요. 그쵸. 이제 피 같은 돈이고 진짜 힘들게 번 돈인데 저도 진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즘엔 진짜 너무 조심스럽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아직까지 희망은 좀 많으니까 좀 힘을 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요즘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저께부터 사실은 하고 있는데, 제가 2001년도부터 2022년도 8월이죠. 8월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전체 시총 대비해서 그걸 봤거든요. 근데 하나 눈에 띄었던 게, 항상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전체 시총 대비해서 30% 이하로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공통점을 보니까 주가가 항상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되게 센 상승장이 나왔더라고요. 2008년도, 2010년도, 2000년도 초반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30% 밑으로 내려와 있고. 맞아요. 그리고 환율로 따져봤을 때도 1,300원이라는 선을 쭉 긋고 봤을 때, 만일 1,300원 위로 올라갔던 그 어떤 경우에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더 주가가 내려갈 수 있지만 1,300원 위에서 만약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손해보는 경우는 없었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근데 지금은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외국인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외국인 잘 아시겠지만 얘네들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애들이잖아요. 사람이 매매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항상 비중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비중이 30% 내려왔다. 근데 과거에 랠리를 만들었던 스타트를 항상 외국인이 끊어줬고, 걔네들 기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환율은, 달러 인덱스는 어쨌든 이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기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또 맞춰서, 비율에 따라서 맞춰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수가 오히려 지금은 좀 상망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사실 저도 계좌 안 열어본 지 좀 됐고. 저도 됐어요, 좀. 열어볼 때마다 정말 씁쓸이면 사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버티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게임인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경력이 10년, 20년 돼보시면은,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옛날에 나한테 가르쳐 주셨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 이 얘기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시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다 투자하냐?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은 결국 실적을 잘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울수록 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하시면 오히려 저는 나중에 시간을 좀 두고 오셨을 때 뭐 성공 투자를 더 하실 수 있는 베이스가 마련될 것 같고, 주식 공부를 하기에는 상승장에서는 안 돼요. 아무나 사면 수익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같이 어려울 때
저는 이 얘기는 꼭 드려요. 방송마다 다이어리 사시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다이어리 저도 다이어리 쓰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주식 투자하면서 그걸 다 썼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는 욕밖에 없어요. 막. 근데 이게 자산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시기에 뭐 푸틴이 이렇게 했고 1차 핵실험 전쟁이 이렇게 2차 핵실험,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에 어떻게 됐고 이런 걸 다 적으니까 잊었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이때 내 심리가 이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꼭 사시라는 말씀을 오늘 방송에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좋은 종목, 네. 좋은 섹터, 그다음에 뭐 물린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팁도 정말 좋게 잘 알려주셨는데 또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다이어리를 꼭 사서 항상 일지를 기록을 해가지고 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힘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뭘 잘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잘 기록을 해서 복기를 해야지 또 그런 것들을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하락장에 정말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다.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좀 명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또 계좌는 물론 이제 뭐 열어보기 싫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또 지금 싼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올바른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현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